안녕하십니까. 자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에서 오늘 1942년 까미의 이방인과 봉주의 사물의 편입니다. 1942년 미일 해군력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판가름을 겨루죠. 음, 그리고 40만 미군이 북아프리카 해안에 상륙하고요. 미국이 컴퓨터 애니악을 설계하고요. 독일은 미사일 V2를 개발하네요. 그리고 나치 독일의 처관급 수뇌부가 유대인 말살 합의에 이릅니다. 예, 이런 즈음 미국 원자폭탄 개발 맨해튼 프로젝트가 개시되죠. 1942년에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가 소설 이방인을 발표합니다. 까미는 같은 해 발표한 철학적 에세이집 시지포스의 신화에서 부조리와 반항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전개하죠. 한 작가의 소설과 철학적 사유를 담은 두 권의 책이 동시에 출간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시시포스의 신화 사이에 어떤 유사점이 있으리란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법정에서 자신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 그 살인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형 집행 전에 종교의 귀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고해 신부에게 한번 폭발하듯 내면의 심사를 드러내긴 하지만 대체로는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의 소란스러움에 일정 부분 거리를 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방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내가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처형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었다. 예,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모르겠다. 라는 이방인의 첫 문장과 함께 세계문학사에서 메르서적이라는 한 유형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시지포스는 그리스 신화 속의 인물로 죽은 후에 신들에 의해 언덕 위로 밀어올리면 도로 굴러떨어지는 무거운 바위를 다시 언덕 위로 밀어올리는 노역을 끝없이 되풀이해야 하는 신화학적 맥락에서 시지포스적이라는 한 유형의 인물이죠. 내 생각에 이 두 유형의 인물이 보여주는 접점은 반항이라는 몸짓입니다. 메르소의 몸짓은 말끔한 그러나 냉소적인 표정이고요. 시지포스의 몸짓은 굴곡진 그러나 엄숙한 표정입니다. 책이나 신문에 실려 있는 사진 속에서 이 두 표정을 다 담고 있는 듯 보이는 까뮈는 1951년 반항하는 인간이란 책을 펴내죠. 까뮈는 사르트르와 비슷하게 인간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연적으로 조건 지어진 세상에 던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던져진 우연적인 세상과 인간 내면의 정신적 의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까미는 부조리라 표현하죠. 까미에 따르면 인간이 던져진 세상에는 애당초 의미 같은 것은 없어서 불협화음이 협화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어도 까미에게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멈추고 인간은 반항을 에너지로 삼아 죽음의 순간까지 주어진 조건에 맞서 자신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이겠고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이름 지은 사르트르의 BCD 원칙, 그러니까 birth, 탄생, choice, 선택, death, 죽음. 그래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와
비슷한 궤를 그리는 사유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까미는 사르트르와 동지적 관계에서 앙가주망, 참여, 그러니까 앙가주망 작가로서 실천적 삶의 행보를 보입니다. 까미에게 참여는 곧 인간성의 구원이라 죽음 후의 세계는 없어도 이를테면 B, C, D, E의 원칙은 가능할 듯 싶고요. 이렇게 이념적으로 좌익이었던 까미와 사르트르의 동반자적 관계는 소비에트 연방의 폭력적 억압 체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그 동지적 관계가 결렬되고 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방인의 메르소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이라 표현한 자신처럼 무의미한 우주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는 어머니와 자연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열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앞에서 인용한 이방인의 마지막 문장은 증오의 함성 같은 표현에서 고개가 좀 갸웃거려지는 왠지 중이병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까미가 1947년에 발표한 소설 패스트는 참여를 통한 인간성의 구원을 구현하는 설득력 있는 작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명의 등장인물 의사 리에와 조력자 타루가 서로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패스트에 감염된 알제리의 해안 도시 오랑 앞바다에서 수영하는 장면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인 나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까미는 1957년 지금까지 두 번째로 젊은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까미는 나치 점령하의 파리에서 저항신문의 편집장을 했고요. 자살과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실천적 윤리주의자입니다. 문득 어쩌면 이방인은 사형제도에 대한 까미의 입장을 한 큐 아래 담고 있는 작품일지도 모르겠다는 뜬금없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인터넷에서 빌려온 사르트르에 따르면 이방인은 전형적인 부조리형 인간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구성된 작품이랍니다. 그러면서 메르소에 대해 이야기하길 메르소는 현재의 감각에만 머물러 있을 뿐인데 그가 감정에 무심해 보이는 이유는 감각에 대해 관념화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글쎄요, 이 정도의 경지라면 이건 엄청난 선지식의 차원일 듯 싶기도 하고요. 내 생각에 메르소는 생리적으로 조건지어진 권태라는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심함이라는 방어 기제를 정신의 회로로 정착시켰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메르소의 살인은 부조리라는 삶의 조건을 보여주는 까미의 의도적인 수사학적 장치였다기보다는 이러한 부조리한 원인과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메르소가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윤리적인 책임과 대가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수사학적 사건이었을 싶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메르소의 살인은 까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자살과도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사르트르를 비롯한 동료들로부터 삶에서나 작품에서나 완고하게 정직함을 견지하려 했던 작가로서 평가받는 까미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세상과 인간의 삶이란 조건에서 자칫
절대적 진리에 목을 매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10분 의식하고 경계합니다. 이런 경우 무의미와 부조리를 내포한, 말하자면 필연보다는 우연인 무진리를 과장되게 교리화하려는 태도를 소위 실존주의자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태도는 여전히 초월적 진리에 안주하고 싶다는 욕망에 휘둘리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사르트르나 까뮈나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속물적 경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랄한 입장을 취합니다. 까뮈에 따르면 대개의 인간들은 그저 일상적인 무료함조차도 견디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극만을 찾아 삶의 표면만을 핥으며 허영과 관습에 물들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신의 초월적 작용보다는 세상에 대한, 가령 인간의 선한 본성에 대한 믿음 같은 그런 보편적 상대성과 합리적 참을성의 방점을 찍는 까미의 입장은 저작거리 보통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로서도 비교적 받아들이기가 용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의 초월적 작용에 대한 믿음을 사르트르처럼 자기 기만이라든지 까미의 자기 부정 같이 단호하게 교화적인 입장에서 내치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언급했던 영국의 작가 퀘스틀러가 고백한 가치지향의 정신에 입각한 초월의 소심한 희망 정도는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로서는 들기는 합니다. 1942년 프랑스인 프랑시스 퐁주는 산문시 시집 사물의 편을 출간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뽕주의 산문 시집 사물의 편을 함께 읽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서 프랑시스 뽕주의 산문 시집 사물의 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